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이 검사를 받는데요. 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되는 건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일까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는데 출생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난청의 치료 단계와 효과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정준하 스위스로우의 정준하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으로 불리는 아이들의 난청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로 난청 여부를 확인을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 신생아의 그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하고 이제 치료해 주는 게 아이의 언어 및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 유니버셜 뉴본 히어링 스크리닝을 반드시 받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생아 1000명당 1명에서 3명꼴로 선천성 난청이 발견됩니다. 이는 이제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하면은 뭐 빈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난청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지능 발달의 핵심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권장된답니다. 청력 선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보통 이제 아이가 잠든 사이에 진행하는데 수분 내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AOA라고 그러는데요. 귀에 아주 작은 스피커랑 마이크가 달린 이제 프로브를 넣고 소리를 떼떼떼 들려주면 소리가 이제 뇌의 달팽이관까지 전달됐다가 다시 메아리처럼 이제 나오는 반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정확한 건데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는 AABR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마랑 귀 뒤에 전극 패치를 붙이고 소리를 떼떼떼떼 들려주면 소리 자극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뇌파가 전극 패치를 통해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뇌로 가는 그 청신경 경로의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선별 검사의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환자의 상태나 또 병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느냐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두 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거나 또는 더더욱 정밀한 그런 AABR, 즉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 검사 후에 다시 또 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대부분의 하나들이 이제 다 패스, 그러니까 통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별 검사 결과가 재검, 그러니까 리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이거 안 들려요, 난청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검을 해보라는 의미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생아는 귀에 양수가 차 있거나 아니면 귀지가 차 있거나 일시적으로 부어 있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반응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재검하면 또 통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재검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확진을 위해서 진단용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추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시행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제 통과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 얘가 10을 듣냐, 40을 듣냐, 70을 듣냐, 아예 못 듣냐, 이런 청력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예. 35에서 40dB,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정도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런 난청 가능성이 있다. 그 판단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청성내관 반응 검사, 즉 ABR이나 ASSR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경도냐, 중등도냐, 중등고도냐, 고도냐, 심도냐 이런 난청을 분류를 하는데 대개 따져보면은 한 26% 망가져 있냐, 41, 56, 71 아니면 90% 이상 망가져 있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난청 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은 출생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청력 선별 검사를 받지만 100%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요. 네네. 이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의 모든 신생아가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출산 후에 입원 중에 검사하면 모든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생아한테 이런 공짜 바우처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산부인과나 조리원에서 필수 패키지처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 90% 이상에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다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이 늦어지거나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질병, 황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후 몇 개월 뒤까지 그다음 청력이 떨어지는 지연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검사에 통과했더라도 아주 미세한 난청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시다가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옹알이가 없어요. 이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내원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실 게 돌 정도, 그러니까 1살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 요 정도는 이제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판별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출생 직후에 난청이 진단되면 치료는 바로 진행이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136 원칙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1개월 내에 이런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마친다. 그리고 3개월 내에 확진을 한다. 즉 진단용 청성내관 반응 검사를 다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청력 역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인공화호나 또는 보청기의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136 원칙이 뇌의 언어 중추가 발달하는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6개월 내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1살 이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가요? 예, 말씀대로 이건 6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보청기를 해라 말아라 너무너무 미안한데 아무튼 이런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이제 확진이 나오면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 전용으로 또 나온 이런 보청기들이나 실리콘팁 보청기들이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뇌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소리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청력 훈련과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재활을 같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리에 익숙해지고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이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공화호 수술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통 돌 전후에 하는데 이런 인공화호 수술이라는 건 이제 보청기로도 도저히 효과가 없어요. 심도 난청, 그러니까 이제 70, 90이 넘는 그런 아주 심한 난청의 경우에는 달팽이관에 이런 전극을 삽입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만 1세 미만 이제 9개월, 10개월에도 수술을 시행해서 이제 정상 청력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대사 이상이나 특정 질환에 의해서 약물 치료를 또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1살 이전에 이제 이런 청각 재활 치료가 시작된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난청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 네. 이 전음성 난청, 즉 소리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이나 중이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물이 차거나 뭐 소위증 기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 염증이 있다면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우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은 그 신생아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즉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켜 줄 수밖에 없고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인공화호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대신해서 이런 그 음이라는 물리적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바꿔서 청신경을 일깨워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신생아 난청은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클까요? 네. 이제 신생아 난청의 한 50%, 한 반수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뭐 부모님이 정상 청력이시더라도 특정 난청 유전자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게 이제 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너무 막 본인 잘못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 안 좋게 이게 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즉 나머지 50%는 임신 중에 이제 산모의 어떤 감염, 이게 가장 많은 게 풍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출생 시에 저산소증이 있었다든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나머지 원인들이 됩니다. 네. 이 신생아 난청 진단을 받은 후로 치료를 진행하고 관리하면 또 성장하면서 청력 회복이라든지 결과가 어떨까 궁금한데요. 좀 학습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을까요? 네. 조기 발견과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요즘에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 신경 손상 자체가 대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통해서 뇌가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능력이 정상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정상적인 직업을 살 수 있어서 또 이제 아주 그 정상인들과 똑같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어릴 적부터 보청기 사용하다가 인공화호 사용하는 유명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바로 이제 성각사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년간 아주 성실하게 근무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인공화호를 사용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전체 난청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예, 신생아 난청이 이제 보통 건강한 신생아 1000명 중에 이제 한 1명에서 3명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난청들을 다른 대사 이상보다는 사실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적어 보이지만은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이 문제인데 미숙아나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정 기간 입원했던 아이들이 이게 발생 빈도가 더 높아요. 1명, 3명이 아니라 1000명당 이제 한 20에서 40명으로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이제 이런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던 아이들은 난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더욱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난청의 정도도 다를 텐데요. 심하지 않은 상태는 보청기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 그러니까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 시력이 나쁠 때 이제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이게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이런 그 미세한 발음 같은 것들을 좀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고 보청기를 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청기를 활용해가지고 뇌에 적절한 소리 자극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계점은 있죠. 보청기가 청신경이나 달팽이관의 손상이 너무 심하면
소리를 아무리 남아있는 거를 증폭시켜도 이제 웅웅거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청기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이제 바로 인공아우 수술이 있겠습니다. 예. 일단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보청기를 끼면 되고요. 인공아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청력을 어느 정도 잃었을 때인가요? 네, 인공아우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인공아우라는 것은 이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한테 시행하는 이제 청력 재건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70에서 90dB 이상 이런 고도 난청일 때 고려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옆에서 막 외치는 사람 소리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정말 나쁜 청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 착용 효과가 아주 중요한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청기를 적절히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좀 시원치 않아요. 소리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이제 인공아우 수술을 권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달팽이관이나 이제 청신경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인공아우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공와우는 청력 재건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보청기를 이식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인공아우는 이제 단순한 보청기 그 이상의 장치입니다. 보청기가 뭔가 소리만 증폭시켜주는 고성능 앰프라면은 인공아우는 이제 망가진 달팽이관을 대신하는 디지털 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공아우는 안에 이식하는 내부 임플란트 기기와 외부에 이제 붙이는 어음 처리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임플란트는 수술을 통해서 피부 밑에 심어서 달팽이관 안으로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바깥쪽에서는 뭐 만져지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음 처리기라고 해서 자석처럼 딱딱 그 내부 임플란트에 붙이는 이제 귀 뒤에 거는 장치일 수도 있고 피부 아래 동전 모양으로 탁 붙이는 그런 외부에 이제 어음 처리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를 수집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줘서 내부 기기로 전달해 주고 그러면 이제 전극이 소리 진동 대신에 전기 자극으로 떼떼떼떼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뇌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달돼서 소리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소화기부터 인공와우를 이식하면 언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나 습득이 가능할까요? 네, 참 인공와우라는 게 정말 신통방통한 최신 기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세 전후에 수술을 받으면 대다수가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재활을 거치면은 뭐 일반 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과 무리 없이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또 뭐 음악을 배우고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소리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량이 정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지능 발달도 이제 또래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실제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신생아들이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보면은 이제 조기에 그 수술받은 아동의 이제 80% 이상이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조금만 이제 농아학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공아우나 이제 이 그 보청기 치료를 받는 환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되게 이제 농학교에 가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그 이 지능이나 머리 또 요런데 이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가는 추세가 꽤 있더라고요. 그 최신 기술은 음악의 선율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했어요. 우리 왜 핸드폰이 스마트폰 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즐기거나 하는 사례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기기 자체 수명도 길어지고 내부 장치도 아주 수십 년간 큰 문제 없이 작동된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인공아웃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언어 치료는 계속 해야 하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매핑과 언어 치료입니다. 이제 매핑이라는 거는
수술 후에 이제 아이의 뇌가 받아들이는 전기 자극을 적절한 소리 크기로 조절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안경도수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통해서 이제 적절한 인공화호 세팅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인공화호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처음에는 약간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언어로 연결하느냐는 언어 치료가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말을 배우듯이 그런 식으로 수술 후에 최소 1, 2년, 2, 3년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주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됩니다. 물론 이미 말을 배운 어른들은 이러한 과정이 크게 필요 없으세요. 기계 붙이자마자 뭐 과거처럼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훨씬 배우는 게 빠르다고 말씀 올립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생아 난청의 치료도 빠를수록 좋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치료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다르겠죠? 그럼요. 예. 언어 발달의 이제 궤적 자체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소리를 담당하는 청각피질은 태어난 직후부터 생후 2, 3년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그러면은 꼭 무슨 늑대 소년처럼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을 또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를 꼭 시작해서 이 시기에 이제 보청기나 재활을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만 5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정상 청력을 가진 또래 아이들을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언어 능력으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치료가 늦어지면 뇌 청각 피질이 소리 자극을 받지 못한 채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 영역이 이제 다른 감각으로 전용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청기를 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뇌가 이제 소리의 해석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말이 부정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사력이 낮아지는 영구적인 언어 지체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늑대 소년들을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려고 해도 말을 못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연구에서 이런 생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한 그룹과 그 이후에 한 그룹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소아이비인후과 학회 부회장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신생아 난청의 진단과 빠른 치료를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네. 선별검사에서 좀 재검이 나왔다고 막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재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검사하라는 의미지 그게 이제 지금 난청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인을 위한 그 정밀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까지 해서 약간의 아가가 난청이 있다는 그 방법이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제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셔야지 뭐 절망하시고 내 책임이다 우리 아가 왜 그럴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몸에 이제 기기를 심는다 보청기를 한다 는 거에 아주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보청기도 그렇지만 인공화호 이런 것들이 아이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수많은 제약을 없애주는 현대의학의 축복입니다. 돌전후에 이런 빠른 수술은 아이에게 장애라는 굴레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셔줬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시스템부터 보청기나 인공화호까지 아주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검사비 지원부터 뭐 인공화호 수술비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비뇨의학을 이제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에 한 5위 정도였는데요. 네. 사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이 전립선암은 한국 남성에서 발생한 암 중에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도 전립선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3위라는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남성암 순위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노화도 문제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고령암인데요. 네.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이가 쌓일 시간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또 전립선 세포가 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노화가 문제가 되고요. 식습관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게 위험 요인일까요? 네. 이제 음식도 좀 중요한 요인인데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식단이 이제 체내 호르몬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식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서구형 암으로 불리긴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서는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식단이 육류나 즉석식품 위주로 서구화되면서 발생 양상도 이런 서구 국가들하고 비슷해지고 있고 또 비만 인구의 증가 역시도 전립선암 증가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남성암 중 1위라고 하셨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PSA로 얘기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로 전립선암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이런 전립선암 발생률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 PSA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암들을 좀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료가 좀 쉬운 시기 초기에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전립선암이 어떤 의심될 만한 증상이란 게 초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뇨의학과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남성에서 거의 먼저 1차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PSA라는 거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혹은 전립선에 가해진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게 정상 전립선에서도 일정량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암이 의심될 정도로 수치가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립선염증이 급성으로 온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A라는 게 무슨 암일 가능성을 어떤 시사하는 신호인 거지 이거 자체로 암을 확정짓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럼 전립선암을 진단받는 계기는 뭔가요? PSA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요즘은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우연히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증상을 먼저 나타내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다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전립선암의 뼈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렇군요. 이 전립선암이 진행이 되면 척추나 골반 뼈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자체는 통증이 없다가 전이된 부위에서 먼저 통증이 나타나서 어떤 정형외과적인 문제인 줄 알았다가 이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원격 전이가 일어난 뒤에 발견된 거다 보니까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잖아요. 전립선암도 그런가요? 예, 전립선암 초기에는 어떤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요.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크기도 작고 또 이제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도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몸에 이상을 느끼기는 힘든 편입니다. 네. 그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진행이 된 후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배뇨장애는 전립선 비대증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전립선암의 증상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암세포가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들 수 있는 이런 하부 요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 스스로 이런 걸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암이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도를 압박하는 방향이 아니고 외부 쪽으로 커져서 뭐 만약에 소변을 지나가는 길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면 암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PSA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진단에서 손으로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도 있잖아요. 이때는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상적인 전립선은 사실 좀 매끄러우면서 탄력이 있는데 반해서 암이 만약에 발생하면 돌처럼 약간 딱딱한 결절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좀 불편한 검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립선을 실제로 촉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직장 수지 검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초음파나 MRI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초음파는 이제 전립선의 전반적인 모양하고 크기를 확인하는 데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찾기는 좀 힘든 편이고요. 대신 이제 MRI는 최근에 이제 암을 의심되는 부위나 범위 이런 걸 아주 좀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도 하나요? 예, 영상 검사는 사실 의심이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할 뿐인 거고요. 아무래도 암일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영상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항문 쪽이나 아니면 회음부 쪽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한 바늘을 넣어서 이제 전립선 조직을 좀 채취하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뼈 전이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예, 만약에 암이 확진이 되면은 이제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암이란 것이 이제 혈액이나 아니면은 림프절을 따라서 전이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뼈전이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스캔이라든지 CT 검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을 다 보는 펫CT 같은 걸 시행을 해서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도 궁금합니다. 전립선암으로 확진되면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네. 이 암이 전립선 내부에만 있는 국소형인 건지 아니면 조금 주변으로 퍼져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멀리 전이가 되는 전이형 암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수술은 물론이고 방사선 치료 또 호르몬요법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치료의 하나인 내부 방사선 또 외부 방사선 치료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제 외부 방사선은 몸 밖에서 이제 방사선을 전립선 부위로 쏘는 방식인 거니까 일반적인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방사선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같은 어떤 작은 씨앗 모양의 그 물질을 전립선 조직 안에 직접 심기도 하고 또 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자를 삽입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사선 치료는 비교적 초기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방법인가요?
예, 뭐 방사선 치료도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 국소전립선암 환자들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물론 전립선 주변으로 침범한 진행형일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서 외부 방사선 요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암도 초기 치료를 받으면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은 생존율이 좀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PSA를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비교적 초기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치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치료를 한 이후에 이 PSA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발을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암보다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수술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에서 전립선암이 가장 먼저 시행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비뇨의학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인데요. 네. 특히 이제 전립선암 수술의 어떤 표준이 로봇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로봇 수술 중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암이 특히 로봇 수술이 효과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주변에 어떤 소변을 조절하고 요실금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하면서 성기능까지 담당하는 주변의 미세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아주 세밀하게 붙어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확대된 시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 손보다 정교한 관절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을 최대한 손상 없이 보존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성기능 장애나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일 수술 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 이제 요실금, 발기부전 이 두 가지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시야가 좋다는 면이 뭐 신경 다발이나 관략근 쪽을 정밀하게 보존할 수가 있어서 이런 면으로도 좋고 또 개복 수술하는 것보다도 회복 시간이 좀 짧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립선의 위치도 그렇고 로봇으로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상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좀 섬세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골반 깊숙하게 위치해 있어서 손으로 들어가기도 조금 좁고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이런 데로 접근하기가 좀 쉬운 편이죠. 네. 그렇다면 병기가 높거나 전이 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사실 암이 좀 전신으로 퍼진 전이성 암일 경우에는 수술로 어떤 국소 부위만 제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호르몬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하게 되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잘 제거를 하더라도 남은 전이 된 부위 치료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이 또 환자분한테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증상 완화나 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수술,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크기를 좀 줄여도 수술은 어려운가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호르몬 치료나 뭐 이런 걸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합병증 같은 부분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얻는 부분이 있고 또 잃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갖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 전립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가 사멸하거나 성장을 멈추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환자인 경우에도 수년 이상 이제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면서 이제 삶의 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이제 호르몬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같이 쓰면 또 암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전립선암이 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과 수술 후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전이 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같은 전이라도 치료 과정이나 결과가 다를까요? 아무래도 전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원격 전이가 혈행이나 임파선이나 뭐 뼈를 통해서 전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예후가 국소 진행이나 국소형에 비해서는 조금 나쁜 편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병기가 진행된 경우에도 수술을 도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발 암 자체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생긴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 사례가 보고가 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일단 근치적 수술을 한 후에 생기는 게 예후 면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치료는 인내를 필요로 하잖아요. 전립선 암도 긴 싸움일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전립선 암이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늦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남성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암이 조절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른 암들처럼 막 독성이 강한 항암요법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또 의사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스타일의 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